이번에는 잠깐 그 교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요 주택관리사 입문서 다 가지고 계시죠? 기초 입문서. 그 교재 23쪽 회계원리, 그 회계원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부분은 민법이고 두 번째가 회계원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설개론이네, 그죠? 회계원리 부분을 찾으세요. 요 페이지, 요 교재. 기초 입문서 과정. 23페이지 거기에 교재 23쪽 기본 예제 있죠. 1번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1번.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합니다. 1월 1일 기초, 12월 31일 기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원래 이거는 뭡니까? 기초죠. 기초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기말.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벌어들인 돈,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 할 필요 없죠. 그죠?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죠? 한 가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면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것저것 알 필요도 없고, 그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항상,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 총수익 총비익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말은 아니고, 자, 보세요. 기본 원리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물었네, 그죠? 자, 아래 이제 자료 보세요. 기말 자산 144만. 이게 144만 원이다. 기말의 부채 60만 원. 부채. 기초자산 170만 원. 그렇죠? 총수익 120만 원. 총비용 140만 원. 이렇게 적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딱 보면은, 한눈에, 뭐가 주어졌고, 뭐가 안 주어진지 알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모릅니다. 그죠? 자, 구해봅니다. 자, 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부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죠. 잠깐 보류하고, 여기 보세요.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입니다. 그죠? 자산과 부채. 그럼 자본 구할 수 있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빼면 되니까. 그죠? 얼마죠? 84만 원. 자본은 84만 원이다. 아셨죠? 자, 이거 보세요. 총수익과 총비용입니다. 비용과, 비용이 크다. 비용이 크면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 아셨죠? 우리가 이제 손실은 마이너스를 표시합니다. 이익은 플러스. 아셨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20만 원. 알았다. 그죠? 자. 이 이익이나 손실에 관한 하나 더 있잖아.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입니다. 따라서 84만 원 마이너스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빼니까 이래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기초가. 그럼 더하면 되죠. 여기서 빼면 안 되고 요걸 더하면 됩니다. 그죠? 더하기. 얼마죠? 104만 원. 그럼 보세요. 기말 자본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맞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왔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기초부채 170만 원, 요거 104만 원. 답. 아시겠죠? 얼마? 66만 원. 정답.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66만 원.
이런 걸 조금 반복하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대한사의 기초부채가 24만원, 기말부채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자료가 주어진 자를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문제 보니까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이 작고, 단기 중에서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1천원 증가했다면 이익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요 이익을 묻습니다. 그죠? 이익을 물었다. 일단은 우리가 요런 문제 나오면은 뭐 기초기말 나왔습니다. 그죠? T계좌 하나, 요렇게 그립시다. 자, 똑같이. 예, 기초, 기말. 예, 여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렇죠? 수익, 비용, 이익,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기초. 됐죠? 이거는 기말. 이렇게 다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대로 다 적으세요. 그 적으면서 이제 익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몇 번 적어보면 금방 알겠죠? 그죠? 여기서 식이 먼저. 자, 같이 이겁니다.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고, 또 하나 있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자, 네,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입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기초부채가 24만원. 24만원이다. 또 계속 보세요. 기말부채는 12만 6천원입니다. 그죠? 기말부채가 12만 6천원이다. 그대로, 예, 대입하면 됩니다. 기말의 순자산. 우리가 순자산이라는 거는 뭘 말하죠?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 순수한 자산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원입니다. 그죠? 기말 자본이 31만 5천원이다. 이렇게. 기초 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원 작다. 거기 보세요. 기초 자산의 이 합계는 기말 자산보다 4만 5천원 작다. 그랬네요. 그죠? 요 금액 알 수 있겠죠? 두 개 알면 알 수 있잖아. 그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아니까 하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얼마죠? 44만 1천원 나왔고, 지금 거기에 제시된 말을 보세요. 기초 자산은 기말보다 4만 9천원 작다 그랬습니다. 요 기초는 요 자산보다 4만 9천원 작다. 그럼 여기에서 4만 9천원 빼면 여기 나오잖아. 그죠? 여기에서 요거보다 4만 9천원 적다 그랬으니까 44만 1천원에서 4만 9천원 빼면 되죠. 이런 거 빨리 계산기로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예. 얼마죠? 39만 2천원. 이렇게. 자산. 아셨죠? 또 주어진 거 봅시다. 예,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1천원 증가했다. 이게 여기서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죠? 추가 출자. 정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있네. 정자. 추가 출자가 있죠? 11만 1천원이 증가했답니다. 11만 1천원. 기초에서 여기 증가했습니다. 이때 이익 얼마고 구해보세요. 단기순이익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지만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죠. 자, 여기서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요 금액 구할 수 있죠. 이거는 1월 1일 현재니까 이거는 있기 전입니다. 요 1월 현재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에서 이거 빼면 요거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죠? 그렇죠. 15만 2천. 이런 전부 더하고 빼고잖아. 그죠?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 구하는 식 기억나죠? 시작.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순이익이다. 자, 이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죠?
기말 자본에서 동그라미를 빼야 됩니다. 요 동그라미가 얼마죠? 26만 3천원. 그죠? 예. 그럼 31만 5천에서 요걸 빼면 단기순위 답이 나오네. 31만 5천원 마이너스 26만 3천 하면 얼마죠? 예, 5만 2천원. 정답, 답 나왔다. 그죠? 예, 5만 2천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번에 기본에 이제 3번, 자, 하나 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또 하나 그려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예, 자, 또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1월 1일 기초, 12월 31일 기말입니다. 여기에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예,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리고 여기에 벌어들인 돈, 총수익, 지출한 돈, 총비용, 빼면은 순수한 이익. 여기죠, 그죠? 여기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자료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초부채를 계산해 보세요. 요거 구해 보세요. 물었습니다. 그죠? 갈로. 이렇게. 지금 다 저하고 같이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항상 그려서 같이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은 다 이해가 금방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그때 같이 연습합시다. 예. 그래서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백문불여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10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예. 자, 기초부채 구합니다. 자, 아래 주어진 자료 봅니다. 기말 자산은 6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600만 원이다. 자산 600만 원. 기말의 부채가 얼마죠? 예, 320만 원. 기초자산이 얼마입니까? 280만 원. 여기 280만 원이다. 예. 단기 중에 또 정자가 있네, 그죠? 유상정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정자. 유상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예, 40만 원. 무상하면 돈이 안 들어간 거죠. 무상. 그런 거는 계산 안 합니다. 유상만. 수익 총액은 1200만 원입니다. 요게 1200만 원이고, 비용 총액은 1120만 원이네, 그죠? 지금 문제 이리 주어졌잖아, 그죠? 물론 이것도 안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안 주어졌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 지금 문제 이걸 구해야 됩니다. 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못 구합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보류하고, 여기서는 보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기말에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자본 구할 수 있겠죠? 예, 빼면 얼마죠? 그렇죠. 280만 원. 빼면 되잖아, 그죠? 예.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이익이다, 그죠? 예, 얼마? 80만 원. 그죠? 자, 그럼 뭐, 시간 딱 기억나야 되죠.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단기순위 같다. 그럼 보세요. 요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 자본을 빼니까 요거 나왔다. 항상 여기에서, 여기에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야 됩니다. 요걸 기초 자본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있을 경우는 항상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280만 원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80만 원 나왔다. 280만 원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80만 원이면 요 동그라미가 얼마? 200만 원. 그죠? 아시겠죠? 200만 원. 요것을 빼면 요거 나오죠. 이거 빼면 되죠. 자, 얼마에서 더하기 40만 원, 200만 원이다. 얼마에서 더하기 40만 원, 200만 원. 이거 얼마? 160만 원. 그죠? 요게 160만 원입니다. 요거 알겠죠? 160만 원, 요거 280만 원이면 답 얼마? 그렇죠? 120만 원. 아시겠죠? 그죠? 예, 정답 120만 원. 그래서, 예, 요거 좀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시다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린 게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아, 자산하는 의미, 부채가 뭔지, 자본, 이해하셨죠? 그죠? 수익이 뭐, 비용, 아시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본 원리는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기본 가슴 개념인데, 이제 교재 첫 페이지, 회계원리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1장, 예, 회계원리 이제 첫 장으로 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처음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부기와 회계해서 이제 그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기본적인 그 용어 정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하는 거는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려오고 빌려주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쉽게 말해 장사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이 거래입니다. 그죠? 거래. 물건 사와서 팔아야 되잖아. 그죠? 뭐 팔다 보면 예상도 팔기도 하고 대금 수금도 하기도 하고 이걸 거래라 이랍니다. 이런 거래가 발생되면은 일단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되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요 장부 기장을 한 요 결과치 이제 12월 말입니다. 연말에 오면은 이걸 집계를 하죠. 집계표. 그죠? 이게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결산보고서. 이게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그러잖아. 그죠? 거래가 발생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이 기장 결과가 이제 연말에 와서 집계표를 작성하면서 결산보고서 작성되면 끝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죠. 첫 번째 하는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바로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집계표, 결산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그럼 자, 장부에 기장한다 그랬죠? 장부 기장에 장장을 빼버리면 뭐가 되죠? 여기 뭡니까? 부기. 부기라는 것은 장부 기장의 준말입니다. 아, 장부에 기장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부기라 이랍니다. 아시죠? 부기. 부기는 장부 기장의 준말. 그럼 부기와 회계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부기, 회계 하는 말 쓰잖아. 그죠? 부기가 아니고 회계라 그러죠? 예. 부기와 회계는 기본적으로 같다. 과거에는 똑같이,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부기가 회계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같다. 그건 이제 현대 와서는 요 부기의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 이제 부기의 결과치가 이제 자산이 집계표가 나오겠죠. 그죠? 얼마, 부채 얼마 하는 이런 이제 재무 상태, 또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영업 성과, 경영 성과를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이다. 요래 봅니다. 여기 회계다. 장부기장의 결과치를 그 정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 즉 정보를 알고 그 회사 주식을 산다거나 채권을 산다거나 하게 되죠. 그죠? 투자자, 주식은 투자자, 채권을 뭐 채권 같은 거, 사채를 사는 사람은 채권자라 이랍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그런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제공이라는 그 자체가 좀 추상적 의미잖아. 그죠? 어디 뭐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추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빼버리면 결국은 같다. 아, 거기에다가 제공 의미.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회계는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회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 제공. 부기는 뭐라 했습니까? 장부 기장.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부기는 뭐라 합니까? 장부 기장. 회계는 뭐 정보 제공. 예. 아시죠? 예, 그냥 회계다. 부기와 회계 관계고. 자, 끝났습니다. 예, 3쪽, 3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표를 잠깐 보세요. 부기의 주목적 하는 말이 나오죠. 부기의 주목적, 장부기장의 주목적이 뭐냐? 요거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마지막 결산. 그죠? 그 결산하는 게 뭐였죠? 아까 두 가지.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는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표를 뭐라 했죠? 손익계산서이랍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를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잖아. 그죠? 기말하면 12월 말 현재 재무상태. 그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날 되면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라는 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그 시기가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자,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게 정리해 드릴게 보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뭐 관계없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뭐냐? 일정 시점, 어느 한 때를 말합니다. 일정 시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다. 그죠? 일정 시점, 어느 시점, 12월 말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그게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그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영업성적이라고 경영성과. 이익이 얼마냐, 그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이랍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일정 시점. 이거는 뭡니까? 일정 기간이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아시죠? 예. 자,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 말 들어봤죠? 그죠? 대차 대조표. 예. 그 대차 대조표와 재무상태표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예. 그런데 왜 대차 대조표로 말을 안 쓰고 재무상태표 말을 쓰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던 게 이제 뭐냐면은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법이 있었죠.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장부기장을 했습니다. 장부기장을 이렇게 하자 하는 법 규정입니다. 거의 기업회계 기준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이걸 우리는 이제 국제의 기준, 이 전 세계, 160개 나라입니다. 약 160개. 우리 전 세계 있죠. 그죠? 160개국이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즉, 요 국제의 기준에, 요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거의 세계 160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에 가입했습니다. 한 3년 전이죠. 그죠? 2011년에 이게 가입했죠. 그 가입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이것만 있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 근데 이제 가입하고 나니까 국제 기준이 여기 이제 가입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장법인 있죠. 상장법인, 그 정권거래소 이제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국제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비상장법인, 상장 안 되어 있는 개인 회사, 이런 건 기업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필요한 장부는, 아파트에서 하는 장부는 국제의 기준에 따릅니까? 기업의 기준에 따를까요?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 법이니까 당연히 기업의 기준이죠. 그런데 또 단서가 뭐냐면은 회계학과 관련되는 모든 시험은 전부 이거 기준입니다. 국제의 기준입니다.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 요 기준에 따라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 말 씁니다. 재무상태표. 이 말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시고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시면은 그거 가면 임금입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때 혼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이제 아파트는 이 말 쓰지만은 시험은 전부 이겁니다. 국제의 기준이니까 요 말 쓰는구나. 그런데 이 기업의 기준과 국제의 기준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좀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차이점 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전부 이거 위주로 수술해 놨고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이어가도 똑같습니다.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요런 용어 정도만 약간 차이 나지. 상장법인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차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뭐 상장법인에 대한 어떤 회계학 부분이 아니고 회계 원리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기본 용어가 이런 거 차이점이구나. 이래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른다 하는 거 아시고, 교재를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 이제 IFRS라 해야 합니다. 국제,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회계, 리포팅, 보고, 스탠다드. 그래서 IFRS다. 여기 이제 국제 기준의 약자로 이렇습니다. IFRS. 예.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앞에 K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K, IFRS. 요 K 하는 건 코리아, 우리나라, 한국 회사, 우리 한국에 있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기업, 그죠? 한국에서 채택된
국제회계 기준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국제회계 기준. KIFRS. 요거 빼고 IFRS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예. 자, 또 교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보세요. 3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부기의 주목적은 1번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2번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부목적입니다. 그죠? 예. 예. 그 프린터가 잘못됐네요. 그죠? 회계의 그 주목적과 그 부목적이죠. 부수적인 목적, 뭐 경영 방침 수립 또는 뭐 그죠? 결정 자료 제공, 세금에 관한 자료 제공, 분쟁에 대한 정빙 자료 이런 겁니다. 예. 아래 부기의 분류가 나와 있죠. 부기에는 단식과 복식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왔다. 이 현금은 내가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차입금이죠. 그죠? 그럼 현금이 100원이 들어왔지만 빌려왔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으니까 증가됐지만 그 반대로 빌려왔으니까 빚이 늘어났잖아. 부채가 증가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자산이라는 현금은 증가되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부채는 증가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현금이 들어왔는 거 요거만 적으면 단식을 합니다. 단식. 현금도 적고 요거 부채도 같이 적어줍니다. 이걸로 이제 복식이라 이랍니다. 복식. 양쪽 적습니다. 복식. 그럼 이런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적는 게 뭐죠? 주로 가계부죠. 가계부, 뭐 용돈 기입장이라든가 하는데 이런 이제 단식은 가정에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이걸 하죠. 그죠? 복식으로. 기업에서 정말 복식이라 합니다. 복식. 양쪽 다 적어야 되죠. 원인과 결과. 아시죠? 그 원인과 결과 같이 기록한다. 그걸 복식이라 합니다. 예. 아래 두 번째 보면 영리와 비영리. 아시겠죠? 그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비영리 목적, 영리. 뭐 상업부기, 공업 이런 것도 영리입니다. 예. 비영리고 하면은 이제 학교부기라든지 가계부기 같은 거. 업종별 뭐 상업, 공업 이런 게 있고, 그죠? 결제 형태에 따라서 법인부기, 기업부기 뭐 등등.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좀 자세히 나와 있네, 이제, 그죠? 단식과 복식이 나옵니다. 그 단식과 복식이라고 하죠. 복식부기를 하면은,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중성이랍니다. 즉, 현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원인이 있겠죠, 그죠? 빌려왔느냐, 그죠? 또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았느냐, 이런 거 있죠. 외상값 받았느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같이 적어주는 우리가 이중성. 그냥 항상 모든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돈이 나갔다. 왜 나갔느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원인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이중성이랍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돈이 100원이 들어왔으면은 요것도 100원, 빌려온 돈, 부채도 100원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대차 평균이 항상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요 계정이 현금이 있으면은 대변도 있다. 그죠? 여기 항상 양쪽이 생깁니다. 이렇게 양쪽에. 요걸 뭐라 했죠? 거래의 이중성. 금액이 같다. 뭐랍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럼 하나하나 거래마다 금액이 같으면은 이 거래가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전체 합계는 같아지겠죠. 차대변 합계가. 왼쪽을 차배를 합니다. 오른쪽을 대변을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고 원래는 예, 이게 이제 원래 이탈리아 루카 파치올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 이제 왼쪽을 하면은 뭐 자변이다. 오른쪽은 대변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야구할 때 보면은 받고 던지는 거죠. 예. 투수를 하죠. 그죠? 왼쪽 바닥 요걸 이제 자변, 오른쪽 이걸 대변이다. 이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왼쪽을 차별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죠? 요게 왼쪽, 오른쪽, 왼쪽을 뭐라 하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부 천건의 거래라도 합계가 같아지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부자성이 맞나 틀나 알아봅니다. 그걸 우리는 자기 검증 기능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 복식으로 기장이 되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 그죠? 첫째 뭡니까? 거래 이중성, 또 하나 뭐죠? 대차 평균의 원리, 또 하나 뭡니까? 자기 검증 기능이랍니다. 다 하고 나면은
합계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연말에 직계표, 요 직계표의 합계가 같겠죠, 그죠? 이 거래가 1년 동안에 있어도 어떤 거래가 여러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 거래를 하더라도 전체 합계는 같아집니다. 당연히. 그죠? 하나하나가 같아지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부자성이 맞나 틀리나 확인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자기 검증 기능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5페이지 보면은 단식 부위와 복식 부위의 그 차이점이 나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영리 부위와 비영리 부위, 아래 또 내려가면은 상업 부위와 공업 부위 나와 있죠. 그죠? 예. 뒤로 넘기세요. 예, 그 부기의 유래한 참고로 나옵니다. 그죠?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예, 이때 이제 처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송도 사계지법이 있었죠. 그죠? 이게 이탈리아보다 한 200년 앞선 거였습니다. 200년.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예, 이제, 예,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는 이탈리아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저술한 산술기와 비례 및 비율 총람, 이게 이제 최초로 공인받은 거고,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200년이 앞섰지만 공인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거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회계 분류가 나와 있죠.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그 원가회계를 다른 말로 관리회계라 표현했죠. 그죠? 같은 뜻입니다.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구분하고, 다음 그 7페이지 보시면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 놨습니다.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목적은 재무회계는 외부에 보고한다고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를 하는 사람은 뭐 기업에 투자한 사람 또는 돈 미리 준 사람이 있죠. 채권자. 근데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원가 계산해서는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죠? 이걸 외부에 알리면 안 되죠. 원가가 얼마나 가는. 이거는 극비입니다. 그죠? 비밀이지, 기업에서. 이거는 사장한테는 보고해야 되죠. 내부 보고 목적이랍니다. 아시겠죠? 내부 보고 목적이다. 재무회계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둬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믿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 원가 이런 거는 어떠한 사장이 어떠한 여러 가지 쓰기 있는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목적 적합성에 따라서 작성된다. 이래 봅니다. 재무회계는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정기적 보고를 하지만은 원가 쪽에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게 되고, 재무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있어 왔던 그 거래죠. 그죠? 요 거래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있어 왔던 거래를 가지고 요 12월 말 현재 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이거는 있어 왔던 과거 거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생산 라인을 정선할 건지 생산 라인을 축소할 건지 일단 관리 측면 또는 원가 관리라 이랍니다. 이쪽을 하니까 이걸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는 전부 숫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전부 이제 아르비아 숫자잖아. 그죠? 뭐 자산 현금이 얼마, 예금이 얼마, 이제 화폐적 정보라 이런 표현하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는 화폐적 정보도 있지만은 그냥 말로 사는 것도 있겠죠. 그죠? 질적 정보, 이런 것들 비화폐적 정보도 포함한다. 재무회계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와 같이 일정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회계 부분은 일정 형식이 없습니다. 예. 보고 범위는 회계상 기록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은 관리회계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였다는 거죠. 노하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다 제공됩니다. 회계 단위가 나오죠. 회계 단위라 하면 우리가 거래 장부에 기장하는 그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본사만 할 건지, 지점만 할 건지, 본점 같이 할 건지, 이렇게 장소적 범위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 이랍니다. 회계 기간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거 회계 기간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합니까? 단기. 작년을 뭐라 하죠? 정기. 내년을 뭐라 하죠? 차기. 시작을 기초, 끝을 기말, 이런 표현을 합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예, 단기, 정기, 차기란 말, 이해되죠? 그죠? 올해를 단기라 합니다. 예. 그리고 왜 또 1년을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를 하죠. 그죠? 뭐, 다른 말로 또 전반기, 후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1년을 4등분 할 수도 있잖아요. 4등분해서 1, 4분기, 2, 4분기. 그죠? 예. 그 1년을 갖다 이렇게 4등분 하기도 하죠. 그죠?
해서, 그죠? 네 등분 중에 첫 번째, 네 등분 중에 두 번째, 네 등분 세 번째, 이렇게 되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1분기, 2분기 하기도 하고, 줄여서. 예.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은, 회계 기간의 용어, 시작을 기초, 끝을 뭐라 하죠? 기말. 올해, 단기, 작년을 뭐라 하죠? 정기, 내년을 뭐라 하죠? 차기. 다음으로 옮긴다, 2월 한다, 이랍니다. 2월. 그 다음으로 넘기는 걸 뭐라 하죠? 차기 2월. 지난계에서 넘어간 걸 뭐라 하죠? 정기 2월, 이런 표현합니다. 뭐, 다른 계정에 옮기는 우리가 대체한다, 이런 표현하고. 다음, 9페이지 보세요. 9쪽. 예. 기업의 재무 상태다, 그죠? 자, 첫 줄에 한번 봅니다. 이제 다 우리 방금 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란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그죠? 예. 이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이용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현재 투자자, 미래 투자자, 현재 채권자, 미래 채권자도 포함합니다. 모든 국민, 우리 기업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아래 1번 재무상태표, 앞으로 우리 FS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예, 줄여서 Financial Statement 해서 줄여서 FS다, 그죠?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그죠? 재무상태는 뭐라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걸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우리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요거는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가 자산이 얼마 100원 있다. 부채가 30원이다.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70원 되겠죠. 그죠? 요걸 요게 차대비는 같다. 100원은 30원 플러스 7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식을 나타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게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이랍니다. 등식. 예. 여기서 자본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이 자본 구하는 등식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본 등식.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 요거는 자본 등식.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의 앞에다가 이제 포괄하는데, 요 포괄을 하면 지금 그냥 말뜻만 그냥 포괄 전체적인 의미다. 그러면 이해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을 대비는 적습니다. 항상 수익을 대비는 적어주고, 수익이 60원이고 비용 차변이 적습니다. 그럼 벌어두는 돈은 60원이고 지출한 돈의 비용이 50원이라면 10원 남았죠. 그죠? 우리 장부마음의 기본 원리는 항상 차대변을 갖도록 해줍니다. 예, 기본 원리가. 그럼 요 10원을 여기 주면 안 되겠죠. 갖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갖도지죠. 그죠? 이렇게. 요게 뭐죠? 이익, 순익이라 이랍니다. 10원. 물론 비용이 크면은 여기 뭐가 생기죠? 순손실. 아시죠? 요걸 등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거 두 개 할게요. 이거 할게 같다. 그죠? 예, 그래서 총 비용과 순이익 합계가 뭐와 같다? 총 수익과 같다. 요거 두 개 합계와 같아지잖아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비용이 크면, 요게 크면 여기 뭐 생기죠? 손실이 생기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총 비용은, 그죠? 총 수익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죠? 그렇죠. 손실이 되겠죠. 여기 크면 여기 손실이 나와요. 이런 거. 이걸 우리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랍니다. 손익계산서 등식.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등식, 네. 기장, 자본 등식, 그죠? 재무상태표의 양식, 재무상태표, 보고식, 이런 걸 우리가 계정식이라 합니다. 계정식.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이래 해가지고, 위에다가는 자산 100원,
밑으로 부채 30원, 요거 빼고 나면은 자본 70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거 보고식이라 합니다. 이런 양식으로 보고식. 이거 계정식이라고. 근데 우리 연습할 때는 이걸 많이 합니다. 계정식 T 계정을 해서.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주주총회 보고할 때 또는 이제 그 결산 보고서 할 때는 또 요 양식을 많이 쓰죠. 보고식 양식이다. 예. 그래서 작성 원리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고 해도 자산부지 자본에 대한 종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